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꿰뚫는 K테크 타워의 40층. 강서연은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곳을 채운 정적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닮아 있었다. 강서연, K테크의 법무전략팀장이자 업계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천재. 그녀의 손끝에서 수조 원대의 계약이 성사되거나 무산되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곧 체결될 프로젝트 제니스 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K테크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거래였고 겉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다. 며칠 밤낮으로 검토한 조항들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불협화음이 느껴졌다. 그녀의 남편이자 K테크의 신화적인 CEO인 윤태준이 직접 주도하는 프로젝트였다. 윤태준. 재계의 아이콘이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그와 강서연은 언론이 가장 사랑하는 세기의 파워 커플이었다. 기술업계의 브레인과 매혹적인 경영자가 만나 이룬 완벽한 결합.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과 사랑을 칭송했지만 서연은 최근 몇 달간 그 완벽한 표면 아래 드리워진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다. 태준의 귀가는 늦어졌고 그의 다정함은 기계적인 습관처럼 변해갔다. 서연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특히 진앙그룹과의 기술 공유 조항이 이상했다. K테크의 핵심 기술인 퀀텀 코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문제를 태준에게 제기했지만 그는 가벼운 웃음으로 넘겼다. 서연아, 당신은 너무 신중해.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야. 진안의 유통망이 필요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그녀의 의심을 잠재우진 못했다. 그녀의 법무팀원들은 모두 이 계약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연만이 홀로 이 찜찜함의 근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 직감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K테크의 내부 서버가 아닌 자신만이 아는 백도어를 통해 태준의 개인 서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였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서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태준의 보안은 철저했지만 그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 바로 서연 자신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가장 신임하는 방패이자 그가 유일하게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금융거래 내역과 개인적인 이메일뿐이었다. 그러다 그녀는 레거시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폴더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 안에는 진안그룹의 회장 비서실과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 초안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태준은 K테크의 퀀텀 코어 기술 전체를 진안그룹에 넘기는 대가로 진안그룹 부회장직과 함께 천문학적인 규모의 차명 주식을 약속받았다. 배신. 그 단어가 서연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 미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K테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완벽한 배신이었다. 태준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경쟁사의 손에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혹은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냉정함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얼마나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법적 천재성을 이용해 K테크를 성장시켰지만 정작 그녀가 자신의 배신을 간파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유능한 부하 직원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모든 증거를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이메일 내역, 서명된 이명 계약서, 스위스 은행 계좌로의 입금 확인증까지. 태준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서연의 꼼꼼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고 이제 그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를 손에 쥐었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사무실의 고요함이 유난히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화려한 파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했던 것일까? 아니면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일까?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증거를 가지고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태주는 K테크의 얼굴이었다. 그의 몰락은 곧 K테크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또한 진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그들은 K테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고 태주는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아니, 그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주인을 배신한 하수인에 불과했다. 서연은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그저 이 사실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낼 것이다. 윤태준뿐만 아니라 감히 K테크를 넘본 진한그룹에게도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것이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얻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와 함께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섬뜩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아내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다. 그녀는 윤태준이 자신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다. 적어도 그녀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그녀의 발걸음은 지쳤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아마도 그녀가 감정에 휘둘려 무너질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그는 틀렸다. 강서연은 감정을 무기로 쓸 줄 아는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가장 날카로운 칼로 벼려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을 것이다. 그녀가 K테크의 법무팀장으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법은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그는 아마도 진한그룹의 임원들과 축배를 들고 있거나 또 다른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마음껏 즐기라고. 윤태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가 될 테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서연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소파에 지친 몸을 뉘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 그녀의 경력, 명성, 그리고 K테크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법적 절차, 언론 플레이, 이사회 설득, 그리고 태준의 자금줄 차단.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그려졌다. 그녀는 윤태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가 감히 그녀를,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했다. 피곤하지만 남편을 기다린 아내의 얼굴.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거실로 들어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과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었다. 아직 안 잤어, 여보?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중요한 계약이라 그런지 많이 바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린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린 이제 각자 다른 곳으로 가겠지. 당신은 바닥으로, 그리고 나는 당신이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은 채로. 그녀는 그를 더욱 꽉 껴안았다. 마지막이 될 이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강철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며칠이 지났다. K테크 타워의 펜트하우스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서연은 그동안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윤태준을 대했다. 아침마다 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저녁에는 그의 거짓말로 가득 찬 하루 일과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계획이 무르익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다. 태주는 그녀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고 자신의 거대한 배신이 이미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러던 중 서연은 자신의 신체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기가 며칠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은 병원에서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신 6주차. 의사의 축하 인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채 병원을 나섰다. 뱃속의 아이.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가장 큰 변수였다. 그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태준을 기다렸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이제 막 병원에서 가져온 초음파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리고 있는지 실감했다. 배신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었다. 자정이 넘어 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성공에 도취된 모습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아직 안 잤어? 오늘은 지난 그룹 회장님과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모든 게 순조로워.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태준의 미소가 처음으로 굳어졌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향해 턱짓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래요, 윤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가 K테크의 핵심 기술을 지난 그룹에 넘기기로 하니면 계약서 사본이었다. 이건 당신이 어떻게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쳤다고 떠벌리던 K테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죠. 태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이건 경영적 판단이야. 더 큰 미래를 위한. 미래?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미래겠지. 지난 그룹 부회장 자리와 스위스 은행 계좌를 약속받은 당신만의 미래. 태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 애썼다. 서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릴 위한 거였다고. 그는 다시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려 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우리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가 지난 그룹 회장 비서실과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내역과 자금 이체 증거가 화면에 떠올랐다. 당신은 날 철저히 기만했어. 당신의 범죄를 덮어줄 법률 방패로만 날 이용했지. 당신의 오만함이 결국 당신 발목을 잡은 거야. 태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감정에 호소할 것이라 믿었다. 그래,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서연아, 우리 사랑했잖아.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경멸스럽게 뿌리쳤다. 사랑? 그 더러운 입에 사랑이란 말 담지 마.
난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이 모든 증거. 내일 아침이면 이사회와 언론에 전부 공개될 거야. 당신의 화려한 경력은 오늘 밤으로 끝이야. 태주는 비웃었다. 나를 파멸시켜? 당신이? 내가 무너지면 K테크도 무너져. 당신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진한 그룹이 날 가만둘 것 같아? 당신 혼자선 절대 날 못 이겨. 그의 자신감은 여전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협박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K테크를 너무나 사랑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향해 차갑게 웃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K테크도 내 명예도 큰 타격을 입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이혼해. 그리고 난 이 아이 지울 거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어 태준의 얼굴에 던졌다. 태준은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의 작은 생명체. 그는 사진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되물었다. 아이라고? 무슨 소리야 이게. 당신 아이야. 오늘 알았어. 하지만 걱정 마. 이 세상 빛도 보기 전에 사라질 테니까. 난 당신의 더러운 핏줄을 내 몸에 담고 있을 생각 추호도 없어. 그 순간 윤태준의 오만했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차가운 분노나 법적 증거보다 아이를 지우겠다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K테크의 신화, 재계의 아이콘이던 남자가 아내의 발밑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서연아, 제발. 안 돼. 아이는 안 돼. 그가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절규했다. 서연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겠다는 거야? 늦었어. 난 당신 같은 괴물의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발, 제발 그 아이만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버릴게. 진앙그룹도 부회장 자리도 다 포기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이만은.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윤태주는 이런 감성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이보다 자신의 성공이 100배는 더 중요했다. 서연은 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눈을 맞췄다. 왜? 갑자기 부성애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이 아이도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부인가?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은 전곡을 찔렀음을 직감했다. 말해. 진앙그룹이 아이까지 요구했어? 태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맙소사, 정말이었구나. 진앙그룹 회장이 가족을 중시하는 늙은이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안정적인 후계자까지 계약 조건에 넣었을 줄이야. 그녀는 태준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바닥일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당신에게 이 아이는 내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동아줄이었구나. 당신의 배신을 덮어줄 인질이었어. 안 그래?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혐오감으로 떨렸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이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이용하려 했다. 서연은 그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번뜩였다. 당신 소원대로 해주지, 윤태준.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정말, 정말이야. 서연아? 그래.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현관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난 이 아이 절대 지우지 않아. 태준이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따르려 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하지만 그녀가 뒤돌아보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이 아이는 당신의 후계자나 인질이 되지 않아. 이 아이는 오직 내 아이야. 강서연의 아이.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난 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당신과 진한 그룹을 내 손으로 처단할 거야.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가 어떻게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서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흉가처럼 변해버린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그녀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강서연은 윤태준의 절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4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이미 K테크의 법무팀장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도망자이자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회전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를 나선 그녀는 로비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태준이 선물한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닌 몇 년 전 비상용으로 구매해둔 낡은 국산차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며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을 켰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탈출 계획, 플랜 B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의 한 허름한 24시간 은행이었다. 헬멧을 깊게 눌러쓴 채 그녀는 결혼 전 자신의 이름으로만 개설했던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 다발,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 그리고 그녀가 직접 암호화한 군용 등급의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마치 이런 날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와 K테크 법인카드를 잘라 하수구에 버렸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는 배터리를 분리해 한강다리 위에서 던져버렸다. 강서연이라는 존재의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태준이 그녀의 금융 기록이나 통신 기록을 추적하려 할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유령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윤태준은 무너진 자존심과 극도의 공포 사이를 오갔다. 서연이 정말로 모든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급한 불이 있었다. 진한그룹과의 계약. 그는 즉시 진한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아내가 잠시 오해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준은 상황을 축소하려 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 대표, 회장님께서는 안정적인 그림을 원하셨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그 그림의 핵심입니다. 부인을 관리하는 것도 당신의 능력이겠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태준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관리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K테크의 보안 팀장에게 연락했다. 강서연 팀장의 위치를 당장 파악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아. 내가 직접 데리러 가야겠어. 그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서연은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을 벗어나 동해안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임산부로 몰아갈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래야만 그녀가 폭로할 모든 증거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을 더 달려 그녀는 강원도의 한적한 해안가 절벽 위에 위치한 낡은 별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10년 전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태준은 이 장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가였지만 내부는 그녀가 몇 년에 걸쳐 개조한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요새였다. 별장 지하에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벙커가 있었다.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와 독립된 위성 인터넷망,
그리고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비상물품이 구비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곳에서 자신의 전쟁을 지휘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고 복잡한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그녀가 수년간 관리해온 자산 현황이 떠올랐다. 그녀는 법조계에 입문하기 전 초기 스타트업들에 투자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었다. 태주는 그녀를 그저 유능한 변호사로만 알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다. 그는 그녀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는데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과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K테크와의 싸움, 그리고 진한그룹이라는 거대 골리앗과의 싸움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산을 가장 추적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와 여러 개의 해외 차명 계좌로 분산시켰다. 이 모든 작업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자금 확보가 끝나자 서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태준과 K테크의 자금 흐름을 마비시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K테크의 모든 법률 계약과 재무 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모르는 K테크의 법적 허점들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방패였기에 그녀는 그 방패의 가장 약한 부분도 알고 있었다. 그 시각 태준은 K테크의 보안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강 팀장님의 모든 기록이 서울 시내의 한 골목에서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는 한강에서 발견되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다급해진 태주는 결국 진한그룹에 다시 손을 벌렸다.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아닌 그룹의 그림자라 불리는 해결사팀의 수장과 직접 통화했다.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K테크의 핵심 기밀을 가지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임신 중이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는 또다시 서연을 불안정한 임산부이자 산업 스파이로 둔갑시켰다. 진한그룹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에게 윤태준의 후계자는 계약의 중요한 담보였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과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그들의 해결사팀은 대한민국에서 못 찾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의 금융기록, 병원기록, 심지어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완벽한 공백이었다. 서연이 사용하던 모든 계정은 비활성화되었고 그녀의 자금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외 조세 피난처로 옮겨진 후였다. 그들은 태준이 묘사한 감정적인 아내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첩보 요원의 흔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는 상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해안가 별장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입덧을 겪었다. 격렬한 구토와 함께 밀려오는 피로감 속에서도 그녀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벙커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윤태준, 진한그룹의 임원들, 그들과 결탁한 정계 인사들, 그리고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언론인들과 해커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단계로 이루어진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준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K테크 내에서의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진한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과 내부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찾기 위해 진한의 힘을 빌릴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오만함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감행할 것이고 서연은 그 모든 증거를 역으로 수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쫓는 사냥개가 아니라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냥감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인은 M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서연의 도움으로 법적 공경에서 벗어난 천재 해커였다. 오랜만이네요. M 도움이 필요해요. 아주 흥미로운 사냥감이 될 겁니다. 그녀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태주는 초조함 속에서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진안그룹의 해결사팀은 아직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이토록 철저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알던 강서연은 항상 그의 통제하에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아이를 지울까봐 두려워졌다. 그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그의 야망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반드시 서연을 찾아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든 그는 수화기를 들고 해결사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필요하다면 그녀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압박해서라도 찾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사라지고 탐욕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가 던진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태준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거친 파도를 바라보았다. 뱃속의 작은 생명체가 그녀의 결의를 다져주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한 힘이었다. 윤태주는 자신의 후계자를 찾고 있지만 그는 결코 그녀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다시 그녀를 만나는 날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녀의 재탄생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동해안 절벽 위의 요새 강서연의 지하 벙커는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임신 초기의 지독한 입덧과 싸우면서도 여러 대의 모니터 앞에 앉아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했다. 윤태준과 진안그룹이 동원한 해결사 팀이 대한민국 전역의 CCTV와 금융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강서연이라는 유령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고 그녀의 자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의 명의로 쪼개져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은신은 완벽했지만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창이 필요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열어 M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사냥감이 마음에 드는군요. 변호사님, 뭘 하면 되죠? 짧지만 강한 신뢰가 담긴 답장이었다. 서연은 엠브리, 즉 박민준을 떠올렸다. 몇 년 전 그는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 대기업의 부당 해고에 맞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뻔했다. 서연은 그의 순수한 정의감과 기술을 간파했고 무료 변론을 자처해 그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녀는 그에게 기술은 사람을 해치는 대신 지키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고 민준은 그 빚을 갚을 날을 기다려왔다. 서연은 민준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윤태준의 개인 서버는 이미 확보했어요. 이제 진안그룹의 내부 서버가 필요해요. 특히 그들의 재무팀과 법무팀, 그리고 그림자라 불리는 해결사팀의 통신 기록이. 이것은 K테크의 방화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험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임 없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죠. 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커만으로는 부족했다.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쉽게 무력화될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법의 세계에서 진안그룹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줄 그들보다 더 독하고 노련한 법률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한때 검찰의 호랑이라 불리며 재벌 비리를 파헤치다 진안그룹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던 안상철 변호사였다. 안 변호사는 10년 전 진안그룹의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성추문과 뇌물수수라는 누명을 쓰고 검사복을 벗었다. 그는 이제 서초동의 낡은 건물에서 파산 직전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가 진안그룹에 대한 복수심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며칠 후 서연은 임산부로 위장한 채 서울의 한적한 재래시장의 국밥집에서 안 변호사를 만났다. 10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날카롭던 눈빛은 흐릿해졌고 어깨는 패배감에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세련된 여자가 K테크의 강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무슨 일로 나 같은 사람을 찾으셨소?
안 변호사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위조된 신분증을 내려놓고 그가 10년 전 수사했던 진안그룹의 비리, 자료 일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안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 대체 누구요? 10년 전 변호사님이 놓쳤던 그들을 잡을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윤태준의 배신, K테크의 위기, 그리고 진안그룹의 거대한 음모.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초기 증거들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다. 안 변호사의 손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억눌려왔던 투지였다.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요? 진아는 괴물이야. 당신이 가진 증거만으론 어림도 없어. 그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자료에서 떠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해요. 전 법의 무기를 다룰 줄 알지만 그들의 심장을 찌를 급소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이건 제 복수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님의 정의를 되찾을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들이 변호사님의 아들까지 마약 사범으로 만들려 했던 그날의 기록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 변호사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손에 들린 태블릿을 움켜쥐었다. 좋아, 합시다. 그 개자식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생을 전부 걸지. 그렇게 얼음 여왕과 몰락한 호랑이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 K테크타워의 CEO 집무실에서 윤태준은 의기 양양하게 새로운 K테크 구조조정안을 승인하고 있었다. 진안그룹의 해결사 팀이 서연을 찾는 데 실패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서연의 한계로 해석했다. 고작 그 정도였나?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려다 실패하고 어디 구석에 숨어 울고 있겠지. 그는 서연이 감정적인 임산부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K테크의 핵심 인력, 특히 서연이 아끼던 법무팀과 연구개발팀의 충직한 직원들을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가장 먼저 해고했다. 그 빈자리는 진안그룹에서 파견된 낙하산 인사들과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K테크는 급속도로 윤태준의 사유물이자 진안그룹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는 진안그룹의 임원회의에 참석해 테크의 기술을 이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강서연 팀장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지난해 늙은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윤태준이라는 젊고 유능한 개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하루빨리 서연을 찾아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진안그룹의 부회장 자리를 확정짓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지금 자신이 K테크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서연이 가진 K테크에 숨겨진 지분이나 그녀의 개인 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시 동해안의 벙커. 서연, 민준 온라인, 그리고 안 변호사, 오프라인은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었다. 민준은 마침내 진안그룹의 철통 보안망을 뚫고 그들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안 변호사는 민준이 보내온 방대한 자료 속에서 진안그룹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들과 유령 회사들의 패턴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거다! 안 변호사가 10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대조하며 외쳤다. 그들은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 K테크 합병 과정에서도 똑같은 유령 회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어. 윤태준에게 흘러간 돈은 그저 떡고물에 불과해. 진짜 돈은 이곳으로 가고 있어. 서연은 그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거대한 자금 흐름도를 완성해 나갔다. 윤태준의 배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아래에는 K테크를 헐값에 집어삼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으로 정계와 법조계의 로비를 하려던 진안그룹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윤태준이라는 개인을 넘어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음 명령을 내렸다. 민준 씨,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안 변호사님, 우린 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들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윤태준이 자신의 성공에 취해 K테크를 해체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의 뇌관을 조용히 조립하고 있었다. 그녀의 요새는 더 이상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부패한 권력을 심판할 정의의 사령탑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태준의 K테크 장악은 거침없었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후 공석이 된 법무팀장 자리를 포함한 모든 핵심 요직에 지난 그룹의 인사들을 앉혔다. K테크의 기술과 자산은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계약들을 통해 진한 그룹으로 빠르게 이전되기 시작했다. 태준은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강서연이라는 유일한 변수는 아이와 함께 증발해버린 과거의 사소한 실수처럼 느껴졌다. 그의 오만함은 서울 중심부 진한그룹 본사의 초고층 빌딩에서 정점을 찍을 예정이었다. 진한그룹은 윤태준을 차기 부회장으로 공식 임명하는 성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K테크의 성공적인 인수를 이끈 젊은 거물의 화려한 데뷔였다. 태준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완벽하게 도취해 있었고 서연의 마지막 경고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동해안의 지하 벙커에서 강서연은 차가운 화면을 통해 기자회견장으로 속속 모여드는 언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임신 14주차, 입덧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대신 지독한 피로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윤태준이 가장 높이 올라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을. 민준 씨, 준비됐나요? 그녀가 헤드셋에 낮게 속삭였다. 모니터 한편에 M의 로고가 깜박였다. 언제든지요. 변호사님, 선물은 포장 완료됐습니다. 안상철 변호사는 서연의 옆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정말 이 정도의 작은 건으로 그를 흔들 수 있겠소? 진한그룹은 이 정도 흠집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 서연은 태준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화면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그를 무너뜨리는 날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오늘은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날이죠. 사냥감이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만드는 날. 그녀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세요. 가장 배고픈 늑대에게.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들이 준비한 선물. 윤태준이 K테크 인수합병 과정에서 승인한 수십억 원대의 불투명한 컨설팅 비용 지출 내역이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한 독립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에게 전송되었다. 그는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비리를 파헤치기로 유명한 기자계의 하이에나 김지훈이었다. 김지훈 기자는 익명의 제보에 반신반의했지만 파일에 첨부된 K테크 내부 결제 문서와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업체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는 눈빛이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였다. 그는 윤태준의 기자회견이 끝나기 30분 전을 D-Day로 잡았다. 기자회견장에서 윤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K테크와 진한그룹의 시너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역설하고 있었다. 저는 K테크의 기술력과 진한그룹의 자본력이 결합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새로운 미래를.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자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였다. 단독 K테크, 진한 MA, 수십억대 유령 컨설팅 비용 의혹. 윤태준 대표 결제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구체적이었다. 합병 과정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해외 컨설팅사에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었고 그 최종 승인란에 윤태준의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었다. 금액 자체는 진한그룹의 규모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급변했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윤태준 부회장 내정자께 묻겠습니다. 방금 보도된 K테크의 불투명한 자금 지출 의혹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 유령 회사와의 계약을 직접 승인하신 것이 맞습니까? 태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MA 과정에서는 수많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실무진의 착오나 혹은 전임 경영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저는 K테크의 미래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서연 혹은 그녀가 이끌던 법무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김지훈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제 서류에는 윤태준 대표님의 서명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 자금은 결국 진앙그룹의 인수 자금에서 나간 것인데 이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주시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앙그룹의 임원들 표정이 굳어졌다. 태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았다. 그의 완벽한 데뷔 무대가 정체 모를 기자의 기사 하나로 엉망이 되고 있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벙커에서 서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법적 대응? 좋아요, 윤태준. 당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법의 링 위로 올라오세요.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이 문제를 실무진의 착오나 전임자의 문제로 덮으려 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즉각 반응을 보였다. K테크, MA 과정의 자금 흐름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 대형 MA 직후의 잡음은 흔한 일이었지만 김지훈 기자의 기사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당국도 외면할 수 없었다. 진안그룹 부회장실. 태주는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유리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감히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쳐. 그는 서연이 꾸민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보기에 서연은 임신한 몸으로 어딘가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해고했던 K테크의 전직 임원이나 자신을 시기한 내부 세력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당장 김지훈 그 자식 뒷조사해. 그리고 우리 법무팀은 뭐하고 있어? 당장 금융감독원 쪽에 라인 넣어. 이따위 푼돈 때문에 내 계획을 망칠 순 없어. 태주는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작은 불씨를 끄기 위해 진앙그룹의 막강한 법무팀과 대관 인력을 총동원해야 했다. 그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사소한 의혹을 해명하는 데 묶이기 시작했다. 그의 미래 비전 발표는 묻혔고 다음 날 모든 신문의 경제면 헤드라인은 윤태준 부회장 취임 첫날부터 도덕성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노린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발목에 작은 족쇄를 채웠다. 그리고 그 족쇄는 앞으로 계속해서 무거워질 것이었다. 안 변호사는 감탄한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대단하군. 사자의 심장을 노리지 않고 발톱 밑에 가시를 먼저 박아 넣었어. 이제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할 거야. 서연은 모니터 속에서 분노하는 태준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직 멀었어요. 이제 겨우 첫걸음일 뿐이에요. 그는 자신이 얕봤던 모든 것들에게 발목 잡히게 될 거예요. 특히 나에게. 동해안의 벙커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강서연의 몸은 그렇지 않았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태아는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략 문서를 검토하는 와중에도 불쑥 찾아오는 태동은 그녀의 날카로운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그것은 이 전쟁에서 그녀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그리고 가장 무거운 이중의 짐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새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흑백의 희미한 형체였던 것이 이젠 제법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원수의 아이, 복수의 대상의 핏줄. 그녀는 이 아이를 무기로 삼겠다 다짐했지만 모성애라는 본능적인 감정은 그녀의 가장 이성적인 부분을 흔들었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윤태준에 대한 증오와 뱃속의 생명에 대한 미묘한 애착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계획을 지탱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안상철 변호사는 그녀의 창백한 안색과 마른 몸을 보며 혀를 찼다. 변호사님, 그렇게 먹지 않으면
아이고, 어른이고 둘 다 쓰러집니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 일이오. 특히 어미는 더더욱. 그의 무뚝뚝한 위로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그 아버지를 완벽하게 심판해야 했다. 그녀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모니터에 집중하던 그때 박민준에게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변호사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지난 그룹 부회장실. 윤태주는 지난 몇 주간 자신을 괴롭혔던 작은 불씨의 근원을 마침내 깨달았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그가 가진 인맥과 자금력으로 겨우 수면 아래로 눌러놓았지만 그 과정은 굴욕적이었다. 그는 처음엔 해고된 K테크 임원들의 소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의 정확성과 치밀함, 그리고 법적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서연.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공포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그가 무시했던, 임신한 채 도망간 연약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숨어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치욕감으로 변했다. 그 여자가 감히 나를.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찾아 아이를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그는 즉시 진한그룹의 홍보실과 그림자팀을 동원했다. 그들은 K테크를 집어삼킨 방식 그대로 한 사람의 명예를 집어삼킬 준비를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무기를 꺼내들었다. 강서연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기사를 뿌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K테크 재직 시절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특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극도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해. 내가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K테크의 법무팀 자금을 일부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흘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횡령과 정신불안이라는 키워드만 있으면 돼. 이것은 강서연이라는 인물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그녀의 법적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훗날 그녀가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정신 나간 여자의 복수극으로 치부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태주는 자신이 서연에게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애원했던 바로 그 임신을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그의 비열함에는 한계가 없었다. 그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로서의 도움을 요청했고 거액의 광고비를 미끼로 그들의 팬을 매수했다. 며칠 만에 강서연의 이름은 가십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K테크의 얼음 여왕, 갑작스러운 잠적. 배경은 측근 A씨, 강 변호사. 최근 극심한 감정 기복. 횡령 의혹도 윤태준 부회장. 아내의 안위가 걱정. 조용히 돌아오길 바랄 뿐.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그녀의 완벽주의적인 업무 스타일은 강박증으로,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히스테리로 둔갑했다. 그리고 윤태주는 아픈 아내를 감싸는 비운의 남편으로 그려졌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고 강서연의 명성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벙커에서 서연은 자신을 향한 이 더러운 공격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횡령? 정신불안? 그가 감히 그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모욕했다. 안상철 변호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 개자식들, 감히 여론을 이따위로 호도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당장 반박 기사를.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지금 반박해봤자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프레임에 갇힐 뿐이에요. 그는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윤태준이 자신을 얼마나 얕봤는지,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동시에 깨달았다. 그는 내가 법정에 서기 전에 내 증거의 신빙성을 없애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임신 우울증에 걸린 여자의 망상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는 이제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녀의 분노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태주는 그녀와 그녀의 아이, 둘 모두를 공격했다. 그가 날 과소평가했네요. 그는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모성애의 흔들림이나 개인적인 상처에 대한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적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처절한 복수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법률 지식도 자금력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의 강인함이었다. 좋아, 윤태준. 당신이 날 미친 여자로 만들고 싶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줄게. 그녀는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았다. 안 변호사님, 우리가 준비했던 그 카드를 쓸 때가 됐어요. 진한그룹의 진짜 약점 말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들의 내부 회계장부, 블랙북을 관리하는 그 사람. 이제 그를 우리 쪽으로 끌어올 시간이에요. 윤태준은 강서연의 명예를 파괴하기 위해 여론전이라는 진흙탕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서연은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차갑고 단단한 연꽃이었다. 그녀는 이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공격을 역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방어에서 총력전으로 바뀌고 있었다. 강서연의 이름은 언론의 가십 섹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윤태준이 뿌린 불안정한 임산부와 횡령범이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녀의 법조계 동료들조차 그녀의 잠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벙커 안에서 서연은 자신을 향한 이 모든 독화살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명예는 갈기갈기 찢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미친 여자가 되어주죠. 서연은 모니터를 향해 낮게 읊조렸다. 하지만 그 미친 여자가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칼을 갈고 있다는 건 모르겠죠. 그녀의 시선은 엠브리 박민준이 방금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로 향했다. 진한그룹 내부 회계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단 하나의 이름, 이기영. 그는 진한그룹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재무부장이었다. 안상철 변호사가 이기영의 프로필을 보며 혀를 찼다. 이 친구, 한때는 꽤 촉망받는 회계사였지. 하지만 진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어. 그들의 더러운 돈 세탁을 도맡아 하면서 완전히 그들의 개가 되었다고. 하지만 서연은 민준이 함께 보내온 다른 파일들을 주목했다. 이기영의 아내가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그의 어린 딸이 최근 명문사립학교에서 퇴학당할 뻔한 기록이었다. 개가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목줄에 묶인 인질이죠. 그녀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췄다. 진한그룹은 이기영의 아내 병원비와 딸의 미래를 볼모로 그를 협박해왔다. 그는 범죄의 공범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다. 그들은 이기영 부장이 절대 배신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겠죠. 가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족쇄를 채워놨으니까. 하지만 족쇄는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그 족쇄를 끊어줄 수 있다면? 서연은 즉시 계획을 수정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닌 구출 작전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기영과의 접촉을 지시했다.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민준 씨, 그가 매일 들르는 곳, 그의 딸이 다니는 학원, 그곳에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며칠 후, 이기영은 딸을 발레 학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자신의 차 와이퍼에 꽂힌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당신의 아내를 살릴 유일한 기회. 오늘 밤 11시 한강 둔치 공중전화. 그는 이것이 진안의 또 다른 시험이거나 함정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아내의 병원으로부터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길한 통보를 받았다. 진안이 그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다. 밤 11시. 이기영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약속 장소에 섰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공중전화 벨이 울렸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기영 부장,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진안의 노예로 살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죽거나 아니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 지옥에서 탈출하거나. 이기영은 침을 삼켰다. 누구신데? 당신을 구하러 온 사람.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린 당신 아내의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외 병원과 연결되어 있소. 당신 딸이 다닐 새로운 학교도 준비되어 있지. 완벽한 신분과 새로운 삶을 주겠소. 이기영은 믿을 수 없었다. 대가가 뭡니까? 당신이 블랙북이라 부르는 거 어때? 윤태준과 진한그룹 임원들이 나눈 모든 불법 자금 거래 내역 원본과 그들이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통화 녹음 파일. 서연은 벙커에서 그의 심박수까지 체크하며 압박했다. 선택해요, 이 부장. 당신의 가족 혹은 진한그룹. 이기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딸의 눈물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파일이 사라진 걸 알면 그건 걱정 마시오. 안상철 변호사가 서연의 지시대로 다음 말을 이었다. 당신이 파일을 넘기는 순간 당신 가족은 이미 우리 쪽 요원들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거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그림자 팀도 손쓸 수 없는 곳으로. 이기영은 마침내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서연은 이기영이 자료를 빼돌릴 뒤 대의에 맞춰 두 번째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자신이 마치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 숨어있는 듯한 가짜 정보를 지난해 추정망에 흘렸다. 윤태준은 이 정보에 광분했다. 그가 드디어 강서연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림자 팀의 주력 병력을 그곳으로 보냈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전 보고를 받으며 비웃었다. 드디어 쥐새끼가 꼬리를 잡혔군. 당장 끌고 와.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 그는 자신의 스미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서연을 압박했다고 착각했다. 그가 가짜 추격전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서울의 심장부인 진한그룹 본사에서는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기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수년간 모아온 지난해 범죄 기록, 윤태준이 K테크를 팔아넘기며 받은 뇌물의 정확한 액수와 날짜, 그리고 그들이 이기영을 협박했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안상철 변호사가 보낸 요원에게 드라이브를 넘겼다. 동시에 이기영의 아내가 입원한 병원과 딸이 있던 학원에 다른 팀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모든 CCTV를 피해 모녀를 안전하게 빼돌려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에 태웠다. 이기영 역시 다른 경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벗어날 때쯤 윤태준은 강원도에서 빈 오두막만 발견하고 분노에 차소리치고 있었다. 서연의 벙커. 암호화된 드라이브가 마침내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안상철 변호사가 직접 가져온 그것은 묵직했다. 서연은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 가득히 펼쳐지는 엑셀 시트와 녹음 파일 목록.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윤태준과 진한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을 강철 같은 증거였다. 그녀는 한 녹음 파일을 클릭했다. 윤태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부장, 그 돈은 문제없게 처리해줘. K테크의 자산은 이제 곧 내 것이 될 테니. 그리고 내 아내에게는 절대 알려져선 안 돼. 그 여잔 너무 고지고대로라 피곤하거든. 서연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다음 파일에는 진한그룹 회장이 직접 이기영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기영이 자네 딸이 참 예쁘더군. 계속 그렇게 예쁘게 크는 걸 보고 싶겠지? 그럼 딴 생각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게. 안상철 변호사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서연은 모든 파일을 백업했다. 그녀는 이제 윤태준이 자신에게 씌운 정신병자,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벗을 완벽한 무기를 갖게 되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 이제 엄마가 저 괴물들을 심판할 시간이야.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윤태준의 화려한 부회장실은 이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강원도에서의 추적이
빈 오두막이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회계 담당의 기영 부장이 가족과 함께 증발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그의 귓전을 때렸다. 태주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그물에 걸려들었는지 깨달았다. 강서연. 그가 얕봤던, 임신한 채 도망친 연약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듯 가짜 미끼를 던졌고, 그가 거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의 심장부에 칼을 꽂았다. 이기영의 실종은 단순한 인력 손실이 아니었다. 블랙북. 진한 그룹과 그의 모든 검은 거래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통째로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제야 김지훈 기자의 그 사소한 폭로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음을 깨달았다. 진한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유령 컨설팅 의혹은 금융감독원의 압박 수위를 높였고, 핵심 재무 담당자의 실종 소식은 내부 임원들 사이에 불신과 공포를 심었다. 그들은 태준을 더 이상 젊은 거물이 아닌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보기 시작했다. 늙은 회장의 신임도 급격히 식어갔다. 윤태준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낮게 갈라졌다. 그는 그림자팀의 수장을 발치해 무릎 꿇렸다. 내 놈들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런데 여자 하나, 그것도 만삭의 임신부 하나를 못 찾아?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추정망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전무하고. 그럼 아날로그로 찾아. 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 여자가 갈 만한 곳. 그 여자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기억.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그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기 속에서 문득 하나의 기억이 성광처럼 스쳤다. 몇 년 전 결혼 초였다. 와인을 마시던 서연이 무심코 했던 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곳이 있어요. 동해안 절벽에. 아무도 모르는. 태주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강서연의 아버지, 강 교수 소유의 모든 부동산 기록을 뒤져 상속 내역까지 전부. 디지털 흔적에만 매달렸던 그림리자 팀이 처음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수십 년간 거래 내역이 없던 강원도 해안가의 낡은 별장 하나를 찾아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10년 전 사망한 강 교수였고, 법적 상속인은 강서연이었다. 팀장은 위성 사진과 함께 최근 몇 달간 그 별장 주변에서 포착된 미세한 변화들을 보고했다. 식료품 배달 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형 위성 안테나가 새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단순 별장 관리인이나 불법 점유자라 생각했음이, 거기다.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드디어 그녀의 소굴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블랙북이 터지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패가 필요했다.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그의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 아이를 인질로 삼아야 했다. 그의 머릿속은 잔인한 계획으로 가득 찼다. 그는 서연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 적어도 아이를 무사히 낳기 전까지는 그는 그녀를 납치할 것이다. 그녀가 낳을 아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둘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는 진한 그룹의 회장에게 후계자를 안겨줄 수 있었고, 동시에 서연에게 블랙북을 포기하라는 협상을 할 수 있었다. 아이의 목숨을 걸고 팀장 태준이 차갑게 명령을 내렸다. 최정예 요원들로만 팀을 꾸려.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그는 책상 위의 태블릿으로 별장의 위성 사진을 확대했다.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건물. 그녀는 만삭이다. 절대 무리하게 다루지 마. 자산에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녀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서연은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후계자를 담고 있는 귀중한 컨테이너일 뿐이었다. 그는 그림자팀에게 최고급 산부인과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까지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를 납치해 완벽하게 통제된 자신만의 감옥에서 출산시킬 생각이었다. 그녀가 반항하면 그녀는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연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마취제를 사용해. 하지만 아이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와 아이를 이곳 서울로 데려와야 한다. 그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던 그 시각, 동해안의 벙커. 강서연은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배는 남산만 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안상철 변호사와 함께 블랙북의 증거들을 분류하며 검찰에 제출할 최종 고소장을 다듬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녀가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다. 윤태준과 진한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 목록입니다. 안 변호사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기영 부장이 사라진 걸 알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윤태준 그자는 지금쯤 이성을 잃었을 거요. 서연은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알아요. 그게 바로 그가 괴물인 이유죠.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물어뜯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생각하는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나겠죠. 바로 나겠죠. 임신한 여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윤태준이 자신을 과소평가했듯 자신도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성을 잃고 최악의 수를 둘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벙커 주변의 모든 통신과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벙커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적을 유인하는 함정이었다. 그때 모니터 한 구석에서 조용했던 경고등이 붉게 깜박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긴급 메시지였다. 변호사님, 미확인 무선 신호가 해안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그들의 그림자 팀으로 추정됩니다. 최소 3개조, 12명 이상. 그들이 이쪽을 정확히 알고 오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가 긴장한 얼굴로 일어섰다. 맙소사, 드디어 이곳을 알아냈군.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피해야.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모니터 옆에 다른 통신 장치를 열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짐승이 드디어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네요. 그녀는 통신기에 낮게 말했다. 캡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준비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짧고 굵은 대답이 돌아왔다. 준비 완료. 여왕을 보호하라. 서연은 안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용해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경호팀을 이미 벙커 주변에 배치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윤태준의 마지막 발악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서연은 들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훔치러 오는 자들의 죽음의 발소리를.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이 모든 걸 끝낼게. 그녀의 눈은 이제 법의 심판장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해안의 밤. 지하 벙커는 강철의 요람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모니터 속 세상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12명의 그림자팀 요원들이 빗줄기를 뚫고 별장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원들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술기동을 선보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8개월 만삭의 강서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캡틴, A조가 30방향, B조가 90방향으로 진입 중입니다. C조는 후방 절벽을 확보했습니다. 서연이 벙커의 독립통신망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8개월의 무거운 숨소리와 섞여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녀의 사설 경호팀 캡틴의 굵은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로 응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여왕.
손님 맞이 준비는 끝났습니다. 안상철 변호사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는 백전노장이었지만 실제 총성이 오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이보시오, 강 변호사. 정말 괜찮겠소? 저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신의 부푼 배를 감싸 안았다. 저도 보통 내기가 아니죠, 변호사님. 그리고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림자 팀의 리더는 별장 현관문을 가볍게 따고 진입했다. 그들은 1층 거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정보대로였다. 목표물은 지하 벙커에 있을 터였다. 그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진 벙커 입구를 향해 조용히 접근했다. 그는 이런 식의 간단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속으로 비웃었다. 만삭의 임산부 하나를 데려오는데 최정예 12명이라니. 그가 벙커 입구에 폭발물 설치를 지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장 전체의 조명이 꺼지며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다. 정전이다. 야간 투시경.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과 복도 곳곳에 숨겨져 있던 서연의 경호팀이 그들의 진짜 실력을 드러냈다. 섬광탄이 터지고 어둠 속에서 격렬한 격투음이 울려 퍼졌다. 그림자 팀은 프로였지만 그들은 납치를 준비했다. 반면 캡틴의 팀은 선멸을 준비했다. 윤태주는 서연을 다치지 않게 데려오라 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적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벙커 안에서 서연은 총성이 아닌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비명 소리들을 들었다. 캡틴의 팀은 총기 대신 비살상 제압술과 전술봉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살인이라는 기록을 남길 수는 없었다. A조, B조, 응답하라, 젠장. 팀 리더는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을 완벽히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만큼이나 어쩌면 그들보다 더 이 지형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역습을 당했다. 그는 후퇴를 명령하며 C조가 대기 중인 절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캡틴이 직접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절벽 위에서의 사투는 짧고 격렬했다. 상황 종료. 침입자 12명 전원 무력화 완료. 부상자 2명 발생했으나 경미함. 캡틴의 보고가 들려왔다. 안 변호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캡틴. 이제 경찰에 신고하세요. 무장 강도가 침입했다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당방위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완벽하게 가두었다. 그녀는 안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벙커의 물리적 위협이 사라진 지금 진짜 전쟁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서연은 박민준과의 통신 채널을 열었다. 민준 씨, 준비됐죠? 모니터 속 민준의 아바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버는 이미 과부하 직전입니다. 보내세요. 서연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세 개의 각기 다른 전선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첫 번째, 안상철 변호사는 이기영 부장의 모든 증거 자료와 서연이 정리한 기소장을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다이렉트 라인으로 전송했다. 10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곳에 그는 이제 정의의 칼을 꽂아 넣었다. 두 번째, 박민주는 블랙북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 방송국, 그리고 해외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살포했다. 윤태준이 자신을 정신 나간 여자로 매도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었다. 데이터에는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연이 직접 작성한 윤태준, 진한그룹, 커넥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 서연 자신은 K테크의 내부 서버에 마지막으로 접속했다. 그녀는 법무팀장으로서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윤태준이 불법적으로 진한그룹에 넘기려 했던 모든 기술 자료의 이전을 원천 차단하고 서버를 동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주주에게 보내는 긴급 공지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그 안에는 윤태준의 배임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서울 K테크 타워의 부회장실.
윤태주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원도 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올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올 아이와 그것을 보고 절망할 강서연의 얼굴을 상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때였다. 그의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블랙북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K테크의 내부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의 비서실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 속보가 YTN, 연합뉴스. 태준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TV 화면 속에는 이기영 부장이 해외의 안전가옥에서 촬영한 영상 편지가 나오고 있었다. 저는 진한 그룹의 협박에 못 이겨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왔습니다. 윤태준 부회장은 K테크의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가 서연에게 씌웠던 횡령범, 정신병자라는 프레임은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는 강서연이 보낸 가짜 정보에 속아 그림자 팀을 낭비했고 그녀가 진짜 칼을 휘두르는 이 순간을 완벽하게 놓쳤다. 서연. 그의 입에서 신음처럼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한 것이 연약한 임산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덤벼든 복수의 화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지성, 그녀의 냉철함,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다. 그때 그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림자팀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태준의 화려한 사무실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윤태준 씨. 냉막한 목소리의 수석 검사가 다가와 그의 눈앞에 체포영장을 펼쳐 보였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및 사교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다. 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자신을 끌고 나가는 수사관들이 아닌 모니터 속에서 속보를 전하는 앵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감각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애원했다. 이제 그 아이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앗아간 복수의 증거가 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K테크 및 진한그룹비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로 숨쉴 틈조차 없었다.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청석은 법조계와 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피고인석,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물들의 초라한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장 중앙에 선 윤태주는 6개월 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CEO가 아니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죄수복의 무게에 눌린 듯 굽은 어깨. 그는 벼랑 끝에 몰렸던 짐승이 마침내 사냥꾼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으로는 진한그룹의 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늙고 지친 패배감으로 대체되었다. 방청석 뒤편,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강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코트와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렸지만 그 꼿꼿한 자세와 냉철한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복귀한 안상철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심판의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고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피고인 윤태준 외 12인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이기영의 블랙북과 강서연이 제출한 치밀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K테크에 대한 조직적인 배임, 수천억 원대의 횡령, 국가 핵심 기술 불법 유출, 그리고 강서연에 대한 납치교사 미수까지. 피고인 윤태준은 K테크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근간을 무너뜨렸으며 나아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불법적으로 납치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에 피고인 윤태준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윤태준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안 돼. 서연아.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미친 듯이 방청석을 둘러보았고 마침내 저편 구석에 앉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강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확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윤태준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서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을 믿었던 한 여자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진안 그룹 회장은 15년형을, 나머지 임원들도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은 그렇게 한 여성의 치밀하고도 처절한 복수 앞에 무너져 내렸다. 교도관들이 윤태준을 끌고 나갈 때 그는 마지막까지 강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은 채 그의 제국을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서연은 안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는 법정 밖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 변호사는 그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 덕분에 제 10년 묵은 체증이, 아니, 제 잃어버린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K테크의 새로운 감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K테크의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 그녀는 윤태준이 망가뜨린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렸고 안상철 변호사를 감사위원장으로 그리고 M 박민준을 보안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다. 박민준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혐의를 벗고 자신의 기술을 양지에서 마음껏 펼치게 되었다. 서연은 K테크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유능하고 도덕적인 전문 경영인을 CEO로 선임하고 자신은 오직 회사의 법적 보호막 역할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K테크는 그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과의 추억이 깃든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를 기다리던 보모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아가, 잘 잤어요? 서연은 코트를 벗고 손을 씻은 뒤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다. 생후 3개월. 그녀와 윤태준을 닮았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존재감을 가진 작은 사내아이였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때 그녀가 정복하려 했던, 그리고 그녀를 배신했던 도시였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뺨에 입을 맞췄다. 윤태준은 이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이자 유산으로 원했다. 그는 이 아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 아이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야망의 도구도 아니었다. 이 아이는 오직 강서연의 아들이었다. 그녀가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지켜낸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하준, 세상의 중심에서 밝게 빛나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K테크의 얼음 여왕도 누군가의 복수에 불타는 전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아이의 어머니,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모자를 감쌌다. 그녀는 긴 싸움 끝에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그녀는 그 폐허 위에서 모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